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이루고 있는 컴포넌트들 알파 헬릭스와 베타 쉿 그리고 베타 턴에 관한 스트럭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터셔리 스트럭처에 관한 이야기들인데요. 터셔리 스트럭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터셔리 스트럭처란 단백질 안에 있는 원자들의 전체적인 공간적 배치를 나타낸다. 이 말은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으로 이루어져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부분적으로 세컨더리 스트럭처들이 존재할 체인 안에 부분적인 세컨더리 스트럭처들이 존재할 때 이들 세컨더리 스트럭처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에서 어떠한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구조가 터셔리 스트럭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터셔리 스트럭처의 경우는 세컨더리 스트럭처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몇 개의 위크 인터랙션들이 터셔리 스트럭처를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과 그리고 폴라 인터랙션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반대바이스 인터랙션이나 또는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이 됩니다. 세컨더리 스트럭처에서는 이들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이루는 아미노산들의 상대적인 관계가 아주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시퀀스상에 가까운 아미노산들 사이의 상대적인 구조라고 하면 터셔리 스트럭처의 구조를 이루는 아미노산들은 반드시 시퀀스상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을 필요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 터셔리 스트럭처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세컨더리 스트럭처럴 단위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시퀀스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공간상에서 가깝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백질의 터셔리 스트럭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재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섬유소 단백질들, 파이브로섬 프로테인들과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용성 또는 지용성 단백질로서 글로뷸라 프로테인 두 가지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터셔리 스트럭처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알파 헬릭스와 그리고 베타 시트와 같은 세컨더리 스트럭처들이 터셔리 스트럭처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기본 단위들을 모티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세컨더리 스트럭처들로 이루어진 기본 모티프들이 서로 반복되거나 또는 연결이 되면서 전체적인 터셔리 스트럭처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터셔리 스트럭처를 이루는 모티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컨더리 스트럭처들이 모여서 좀 더 큰 단위를 이루게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A 모티프는 베타 쉿, 알파 힐릭스, 그리고 베타 쉿 세 가지 그 세컨더리 스트럭처럴 모티프들이 연결돼서 이루어진 하나의 복합적인 모티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 모티프, 그 모티프 가운데 이러한 모티프를
일종의 베타 쉿 알파 힐릭스, 베타 쉿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루프이기 때문에 베타 알파, 베타 루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베타 쉿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베타 쉿들이 이렇게 통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런 통을 이루는 구조를 베타 베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적인 터시리 스트럭처를 이루고 있는 좀 단위가 큰 모티프들은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베타 알파 베타 루프 또는 베타 베럴 외에도 전체적으로 다 알파 힐릭스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전체적으로 베타 시트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또는 알파 힐릭스와 베타 시트가 적절히 흩어져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발견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터셔리 스트럭처를 이루는 것들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방금 얘기했던 베타, 알파, 베타 루프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터셔리 스트럭처 안에 한 부분을 이루게 되는데요. 자세히 터셔리 스트럭처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베타, 알파, 베타 루프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베타, 알파, 베타인데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보면 베타, 알파, 베타가 또 반복하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 베타, 알파, 베타가 또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전체적인 터셔리 스트럭처를 이루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특정한 모티프들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터시리 스트럭처를 설명하기 위해서 섬유질 단백질들인 파이브러스 프로테인과 그리고 지용성 또는 수용성 단백질인 글로뷸라 프로테인으로 나누어 설명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우선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일정한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는 파이브러스 프로테인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이브러스 프로테인들, 섬유소를 이루고 있는 섬유질 단백질들은 물에 안 녹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라거나 깃털, 손톱, 또는 실크피브로인은 일종의 거미줄의 거미줄의 성분인데요. 또는 뼈를 이루고 있는 본 매트릭스 단백질들, 그리고 콜라진, 근육질의 콜라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브러스 프로테인이 되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머리카락이나 깃털 또는 손톱 등은 대부분 알파 힐릭스의 세컨더리 스트럭처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크 피브로인은 베타 쉿, 콜라진은 특정한 힐릭스 형태인 트리플 힐릭스를 이루게 됩니다. 이들의 스트럭처를 각각 좀 살펴보면, 우선 머리카락을 좀 살펴보면, 이게 머리카락 가닥인데요. 이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칸들이 나눠져 있는 하나의 유니트들이 있고, 이 유니트 안에 각각의 전체적인 셀들이 있고요. 이 셀 안에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단위들이 이제 모여 있게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파이브러스 프로테인들 가운데 우선 머리카락 같은 것들은 알파 힐릭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러한 알파 힐릭스들이 머리카락의 경우 두 가닥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코일을 이루게 되는데, 이 알파 힐릭스 두 가닥이 모여서 이루어진 코일이 여러 개 모여서 프로토필라멘트를 만들고, 이 프로토필라멘트 덩치가 더 많이 모이면서 프로토피브릴, 그리고 이 프로토피브릴들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를 이루고, 이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들이 모여가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셀들을 여러 개가 모이면 그럼 하나의 머리카락을 이루는 세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들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닥의 알파 힐릭스가 있고요. 이 알파 힐릭스들이 모여서 이렇게 여러 힐릭스 조각들이죠. 조각들이 모여서 프로토필라멘트. 이 프로토필라멘트가 한 20 내지 30 옹스트롬 정도 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들이 이제 더 여러 개 모이면 프로토피브릴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단백질을 머리카락의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들 가운데 시스테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머리카락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스테인의 다이설파이드 결합에서 각각의 펩타이드 체인들, 힐릭스 체인들이 서로 이렇게 묶여서 연결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걸 환원을 시키면 사이올로 환원이 되고 서로가 두 개의 가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적당히 굽힌 상태에서 컬링을 해주죠. 굽힌 상태에서 미장원에서 굽힌 상태에서 산화를 시키면 이들이 서로 연결되니까 이 단백질 체인들이 펩타이드 체인들이 연결이 되면서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되죠. 따라서 파마의 원리는 산화제를 사용해서 컬을 시키고 그 머리카락을 동그랗게 말아주고 그리고 산화제를 이용해서 산화시키면서 다이설파이드를 만들어서 감겨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파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파이브러스 프로테인으로서 이제 콜라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육질의 커넥티브 티슈를 이루고 있고요. 콜라겐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미노산의 콜라겐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들의 시퀀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콜라겐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의 시퀀스는 대부분 글라이신 X, Y가 계속되는 반복되는 시퀀스를 갖고 있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X 또는 Y는 X가 프로올린이거나 또는 Y가 하이드록시 프로올린의 경우가 매우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콜라겐은 글라이신과 그리고 프로린이 매우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콜라겐의 경우는 글라이신과 프로린이 매우 많이 존재하는 힐릭스인데 특이하게 글라이신과 프로린은 알파 힐릭스 브레이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글라이신과 프로린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면서 만들어지는 힐릭스는 특이한 구조를 띠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라이트 핸디드 힐릭스가 아닌 레프트 핸디드 힐릭스를 띠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레프트 핸디드 힐릭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라이신과 프로린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콜라겐 체인은 다시 자기 체인들끼리 모여서 트리플 힐릭스를 이루게 되겠는데요. 힐릭스 3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트리플 힐릭스가 되겠습니다. 세컨더리 스트럭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다른 또 하나 스트럭처를 슈퍼헬리칼 스트럭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콜라겐의 트리플 힐릭스는 슈퍼헬리칼 스트럭처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방 설명한 구조들을 좀 더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3개의 가닥이 있는데요. 이 3개의 가닥은 하나하나씩이 지금 알파 힐릭스가 되겠는데 이 알파 힐릭스는 보다시피 레프트 핸디드 알파 힐릭스인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레프트 핸디드 알파 힐릭스지만 이들이 3개의 가닥이 모여서 만들어진 힐릭스는 방향이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레프트 핸디드 알파 힐릭스로 이루어진 힐릭스 스트랜드가 3가닥이 꼬일 때는 라이트 핸디드로 꼬여서 트리플 힐릭스를 이루고 있는 구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트리플 힐릭스를 위에서 바라본 형태인데요. 트리플 힐릭스 가운데 거의 공간이 없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라이트 핸디드 알파 힐릭스의 경우엔 가운데 공간이 비교적 있었는데 이 경우는 거의 가운데 공간이 없이 빽빽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상 트리플 헬릭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콜라겐은 매우 튼튼한
근육질의 구조를 이룰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콜라겐 구조를 이루고 있는 시퀀스상에서 아주 자주 발견되는 프롤린은 간혹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되어서 하이드록시프롤린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하이드록실 그룹, 프롤린의 하이드록실 그룹은 다른 스트랜드와 수소결합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기능기 그룹이기 때문에 콜라겐의 구조를 이루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롤린의 사이드 체인에 하이드록실레이션을 시켜서 하이드록시프롤린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프롤린을 하이드록시프롤린으로 바꾸어주는 프롤린 스트럭처를 하이드록시프롤린 스트럭처로 바꿔주는 엔자임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엔자임은 프롤린 하이드록실레이스라고 불리게 되고요.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이 프롤린 하이드록실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롤린의 모이어티를 프롤린 하이드록실레이스에 의해서 하이드록시프롤린으로 바꿔주게 되는데 이때 2옥소글루타레이트가 석시네이트로 되면서 한 개의 카본이 잘려나가서 CO2가 되고 프롤린 하이드록실레이스의 철 2가짜리는 철 3가짜리로 산화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산소를 포함하게 되고요. 이 과정 프롤린 하이드록실레이스 반응은 전체적으로 산화 반응이지만 철은 이게 산화가 되면서 산소를 이용한 산화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2가짜리는 3가짜리로 산화가 되게 되는데요. 이 3가짜리의 철이 다시 2가짜리로 되돌아와야 프롤린 하이드록실레이스가 그 기능을 계속 발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바이타민 C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Oh no. 여기가 단일결합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중결합으로 잘못 인쇄된 것 같나요? 바이타민 C가 참여하면서 바이타민 C 아스코빅 애시드가 디하이드로 아스코베이트가 되면서 아이언 3가짜리를 아이언 2가짜리로 되돌려줘서 프롤린 하이드록실레이스가 그 기능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선 하이드록시프롤린과 프롤린의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게 지금 알파 카본이 되겠고요. 카본 1, 알파 카본, 아미노 그룹, 그리고 이게 이제 프롤린의 사이드 체인이 되겠는데 알파 카본, 베타 카본, 감마 카본이 되겠습니다. 프롤린의 사이드 체인이 오각링이기 때문에 퍼커링이 가능하고요. 오각형이니까. 오각형 두 가지의 퍼커링이 가능하다고 유기화학에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금 감마 카본이 위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 감마 카본을 잡아서 밑으로 끌어내리면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프롤린은 일반적으로 이 감마 카본이 알파 카본이 붙어있는 카보닐 체인과 같은 방향인 엔도폼이지만 하이드록실레이션 되면서 감마 카본이 엑소폼으로 컨포메이션을 바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엑소폼으로 컨포메이션을 바꾸면서 이 체인이 다른 체인과 수소결합을 하기에 용이하도록 컨포메이션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드록실레이션에 의한 프롤린의 사이드 체인의 컨포메이션의 변화도 역시 각각의 힐릭스 스트랜드 사이에 수소결합을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아주 튼튼한 트리플 힐릭스 구조를 이루게 되는 원동력을 이루기도 합니다. 아까 여기 다시 지금 바이타민 C죠. 바이타민 C가 디하이드로아스코베이트로 되면서 철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를 그대로 이가로 유지시켜줘서 지속적으로 프롤린 하이드록실레이스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원리를 다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실크 피브로인은 거미줄 단백질의 구조에서 흔히들 발견이 되게 되는데요. 베타 시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게 되고
굉장히 특이한 점은 베타시트 스트럭처를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들을 보면 아주 작은 아미노산들, 사이토신이 아주 작은 알라닌이나 또는 글라이신 같은 것들이 메이저 아미노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글라이신이나 또는 알라닌은 사이드 체인이 글라이신의 경우는 수소고 알라닌의 경우는 메틸 그룹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아미노산에 비해서 20개 아미노산 가운데 가장 크기가 작은 사이드 체인의 크기가 작은 그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크기의 사이드 체인이 작은 크기의 아미노산이 베타시트를 이루면서 이웃한 베타시트 사이에 거리를 좁게 만들어줘서 강력하게 베타시트들이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기하학적 구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베타시트 구조를 이루는 것은 앞에서 다른 종류의 베타시트에서와 마찬가지로 NH와 CO 사이의 하이드로젠 본딩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하이드로젠 본딩 이외에도 이 경우는 지금 알라닌이나 또는 글라이신과 같이 사이드 체인이 아주 작은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베타시트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스트랜드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게 돼서 반대와 발스 인터랙션에 의한 런던 디스퍼션 인터랙션들도 역시 시트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베타시트 스트랜드들이 되겠는데요. 이들 각각의 지금 스트랜드 방향이 나오고 있고 들어가고 있고 나오고 있고 들어가고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베타시트는 지금 안정한 구조의 엔티패러럴 베타시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도 지금 엔티패러럴 베타시트가 되겠고요. 이들 엔티패러럴 베타시트를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대부분 알라닌이거나 또는 글라이신 사이드 체인이어서 이들과 이들 사이에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 베타시트 스트럭처들이 전체적으로 매우 튼튼한 구조를 이룰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파이브러스 프로테인들을 말씀을 드렸을까요? 지용성, 수용성 단백질인 글로뷸라 프로테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뷸라 프로테인은 일반적으로 둥근 형태의 단백질, 전체적인 형태가 둥근 스피어 공 형태의 단백질을 띠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안쪽은 글로뷸라 프로테인 안쪽은 하이드로포빅한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지게 되고 표면 쪽에 하이드로필릭한 아미노산들이 배치되어서 수용성이나 또는 수용성 단백질, 수용성 글로뷸라 단백질들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사이즈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베타 컨포메이션은 길게 펩타이드 체인들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디멘전이 이렇게 좁고 긴다고 보면 힐릭스는 지금 두 개의 서로 힐릭스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알파 힐릭스의 디멘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 경우 베타 컨포메이션의 경우 5옹스트롬, 알파 힐릭스의 경우 한 11옹스트롬 정도가 이 두께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글로뷸라 프로테인들은 일반적으로 60옹스트롬 정도가 폭이고 길이가 한 100옹스트롬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둥글둥글한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한 예가 여기에 있고요. 이 경우가 지금 아마 이 경우가 히모글로빈의 한 서브유니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글로뷸라 프로테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훨씬 더 자세히 배우게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메타볼리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프로테인들 그리고 효소 대부분의 화학 반응을 촉매하고 있는 효소들이 글로뷸라 프로테인이고 그리고 수용성 프로테인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부분의 엔자임들 전부 글로뷸라 프로테인인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금까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그리고 터셔리 스트럭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들 스트럭처 이해를 지금 여기 간단한 이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글로벌 프로테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사이토크롬 C, 라이소자임, 라이보뉴클레어스 전체적인 스트럭처들을 이렇게 전체적인 터셔리 스트럭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럭처들 가운데 지금까지 터셔리 스트럭처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은 스트럭처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쿼터너리 스트럭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 스트럭처는 한 개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스트럭처들입니다. 쿼터너리 스트럭처는 서로 다른 폴리펩타이드 체인 사이에도 서로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 그 인터랙션에 의해서 특정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 서로 다른 폴리펩타이드 체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특정한 구조를 쿼터너리 스트럭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히모글로빈의 경우일 텐데 4개의 폴리펩타이드 체인들이 여기에 그려져 있고 이 4개의 폴리펩타이드 체인들이 서로 적당히 인터랙션을 하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게 되죠.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의 경우 각각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그 단백질의 서브유닛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쿼터너리 스트럭처는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개의 서브유닛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에 있어서 그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서브유닛들의 각 서브유닛들의 상대적인 공간 배치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서브유닛으로 이루어진 단백질들은 어떤 일정한 공통적인 특징을 띠게 되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몇 개의 서브유닛으로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그들 서브유닛의 배치가 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한 어떤 대칭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칭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은 단백질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C2 시메트리라는 말은 투폴드 시메트리이고요. 투폴드 시메트리는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서로 대칭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3폴드 시메트리라는 말은 세 조각으로 나누어진 각각의 조각들이 동일해서 120도를 회전시키면 이제 동일한 각도가, 동일한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투폴드 시메트리의 경우는 180도를 회전시키면 동일한 형태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아이코사헤드랄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으면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5조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360도를 5으로 나누면 5, 7은 35, 5, 20, 72도를 회전시키면 동일한 스트럭처를 갖게 되죠. 따라서 5폴드 시메트리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메트리는 프로테인 스트럭처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점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폴드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으면 단백질 가운데 반쪽의 스트럭처를 구하게 되면 그럼 나머지 것은 투폴드 시메트리에서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고요. 3폴드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프로테인 같으면 이 세 개 가운데 하나의 스트럭처를 규명하면 나머지 것들은 대칭성에 의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백질 서브유닛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은 많은 경우에 각각 서브유닛들이 이처럼 대칭성을 띠고 있어서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단백질의 스트럭처는 그 기능을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흥미로운 단백질에 대해서는 그 스트럭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체상의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하는 엑스레이 크리스탈그래피와 그리고 액체 상태에서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NMR 방법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엑스레이 크리스탈그래피란 단백질을 결정화시켜서 결정을 만들고 그리고 X선의 회절 현상을 이용해서 단백질의 3차원적인 구조를 알아보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엑스레이 크리스탈그래피를 하려면 단백질을 순수하게 얻고 결정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쪼여주고 그리고 회절하는 패턴을 데이터로 얻고 그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일렉트론 덴시티를 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렉트론 덴시티가 높으면 원자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들 일렉트론 덴시티로부터 전체적인 구조를 구하게 되는데요. 단백질은 전부 2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 20개의 아미노산에 대한 개별적인 아미노산의 그 일렉트론 덴시티가 알려져 있으니까 단백질에 대한 일렉트론 덴시티, 각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에 대한 일렉트론 덴시티를 전체적으로 각각 아미노산에 대한 구하면 그 아미노산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엑스레이 크리스탈그래피 방법에 의해서 단백질 구조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점은 단백질의 크기가 커도 결정화될 수 있으면 그 전체적인 구조를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엑스레이 크리스탈그래피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방법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된 방법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일렉트론 덴시티를 구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디프렉션 데이터를 여기서 얻은 디프렉션 데이터를 쉽게 일렉트론 덴시티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엑스레이 크리스탈그래피에 의한 단백질 구조 결정 방법은 잘 정립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레이 방법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우선 멤브레인 프로테인에 대해서는 프로테인들이 멤브레인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들 멤브레인 프로테인을 밖으로 꺼냈을 경우엔 멤브레인 안에 박혀 있을 때와 멤브레인 밖으로 꺼냈을 때 그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멤브레인 안에 박혀 있는 프로테인들은 일반적으로 결정화시키기가 매우 어려워서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수소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서 한 개의 일렉트론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아서 일렉트론 덴시티 맵에 수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소의 위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엑스레이 크리스탈그래피의 큰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점과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단백질에 대해서 그 구조를 알고 싶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선 결정을 얻도록 노력을 하고 얻어진 결정에 대해서 디프렉션 데이터를 통해 일렉트론 덴시티 맵을 구하고 이들로부터 전체적인 구조를 유추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단백질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엑스레이 크리스탈그래피에 의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하는 과정을 계략적으로 나타냈는데요. 이 A번이 지금 특정한 어떤 크리스탈에 대한 디프렉션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경우 지금 아마 포르피린 분자에 대한 디프렉션 패턴인 것 같네요. 포르피린 분자량도 작고 비교적 간단해서 쉽게 풀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물론 엑스레이 디프렉션 메소드는 단백질에만 가능한 게 아니고 분자량이 작은 다른 분자에도 얼마든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정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프렉션 패턴으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일렉트론 덴시티 맵을 구하고 일렉트론 덴시티 맵으로부터
이렇게 전체적인 백본 스트럭처를 구하고 이들 백본 스트럭처들로부터 이제 이들 포르핀이 들어있는 전체적인 단백질의 포르핀 스트럭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단백질을 결정을 만들고 전체적인 단백질의 결정을 알게 되면 결정 스트럭처를 알게 되면 포르핀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알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NMR 방법인데요. NMR에 의해서 그 구조를 알고 싶으면 결정을 만들 필요는 없게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는 고체 상태의 단백질 구조를 결정이니까 고체 상태에서 단백질 구조를 말해주고 있음에 비해 NMR은 용액 상태에서의 단백질의 구조를 밝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단백질을 비롯한 모든 분자들은 용액 상태에서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항상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3차원적인 구조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NMR에서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는 엑스레이와 마찬가지로 우선 단백질을 깨끗이 얻어야 되고 그 다음 적절한 용매를 선택을 한 다음 NMR 데이터를 얻고 NMR 데이터로부터 스트럭처를 유추하게 되는데요. NMR 데이터들 가운데 각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 줄 수 있는 NOE 이펙트라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NOE 이펙트를 이용해서 원자와 원자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를 구하게 되고 그 원자와 원자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를 컴퓨터에 입력시킨 다음 컴퓨터로 하여금 원자들의 위치를 알아내도록 하는 방법이 NMR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NMR 방법의 좋은 점은 당연히 결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일렉트론 덴시티 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소 위치까지도 알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NMR 방법은 녹지 않으면 NMR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녹지 않는 인솔리블 프로테인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분자량이 커지면은 그 움직임이 매우 심해지고 그리고 복잡해져서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로부터 전체적인 구조를 유추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분자량이 작은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분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구조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NMR에 의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하는 절차를 계략적으로 나타냈는데요. 이 경우는 지금 프로톤의 NMR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게 2D NMR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X축과 Y축에 각각 그 프로톤 NMR에 대한 그 코지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요. 코지 스펙트럼을 얻어낸 다음 이 대각선이 지금 원디멘셔널 NMR 스펙트럼이 되겠고 각각의 대각선 위에 다른 위치에 나타난 것들이 지금 2D NMR 스팟이 되겠습니다. 이들 2D NMR 스팟으로부터 각각의 원자에 대한 이 경우 지금 프로톤 원자들이 되겠는데요. 프로톤 원자들에 대한 상대적인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리를 측정을 하면서 이제 자세한 예를 들어서 히모글빈 같으면 이 경우는 지금 다른 어떤 프로테인이 되겠는데요. 프로테인들은 각각의 원자에 대한 상대적인 거리들로부터 전체적인 구조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조를 구하게 되면은 NMR에 의해서 얻어진 구조는 어느 하나로 딱 결정되지 않고 여기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펩타이드 체인들이 수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동적인 구조들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용액상에서 항상 단백질이나 또는 그 대상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수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적인 어떤 구조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중요한 단백질들은 세포 내에서 수용액
녹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경우에는 NMR 스트럭처들이 훨씬 더 중요한 구조적인 인포메이션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단백질들의 구조들을 밝히게 되면은 단백질의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단백질의 구조가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웹사이트를 정하고 거기에 단백질의 구조에 관한 인포메이션들을 총망라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PDB 데이터베이스는 프로테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PDB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가면은 그럼 단백질의 구조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어디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PDB 데이터베이스가 되겠는데요. PDB 데이터베이스에 보면은 이게 PDB 데이터베이스 CSV PDB 데이터베이스에 오면 PDB ID 넘버를 여기다 타이핑을 하고 그리고 go를 하면 그 스트럭처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가 이 사이트에 나오게 됩니다. 요즘 많은 문제점을 주고 있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트럭처에 관한 얘기도 여기 나오고 있네요. 우리 챕터 4장에 보면은 많은 경우의 그 단백질의 3차 구조에 대해서 PDB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DB 데이터베이스 소개된 아이디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를 집어넣고 나면은 그 스트럭처를 우리가 쉽게 얻어서 살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단백질의 토시리 스트럭처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